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문학 시간이 즐겁긴 하지만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에도 못 나오고 참 모두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 집안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어떤 삶의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 5단원 문학의 가치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소단원 1단원 문학과 삶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 사실 지금 이렇게 언택트 시대, 이렇게 서로 마주치지 않는 시대에서는 상대방과 소통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이런 문학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과서 294쪽을 한번 펴봅시다. 294쪽. 여기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드라마의 초반부에서는 얄미워 보이던 인물이 후반부에 가서 측은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인물이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했다고 말한다. 이런 이해는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작품에서도 가능하다. 문학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몰랐던 나의 마음을 자세히 살필 수도 있게 된다. 이렇듯 문학작품은 인간이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보니까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생각해보자 이랬는데, 첫 번째, 문학작품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가? 그렇죠. 문학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문학이 주는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학작품 속에 형상화된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자기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 세 번째 단계 뭔가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렇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자세히 보면 세상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자, 295쪽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다시 느티나무가 라는 작품이 보이네요. 사파가 아주 멋있는데 큰 느티나무가 서 있죠. 그렇죠? 실제로 저 정도 크기의 느티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저 정도 크기가 되면 이제 주로 무슨 관리를 받고 천연기념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 느티나무는 옛날에 이제 특히 마을에서 이제 마을 한가운데 느티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마을을 지키는 수호나무로 이렇게 삼고는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 이런 큰 나무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작가 신경림 작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실제로 신경림 작가의 고향에 가보면 이 느티나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파에 나와 있는 멋있는 이 느티나무를 보면서 작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작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들의 가난한 삶과 문학을 사랑한 시인 신경림.
신경님은 1936년 충주의 한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시절 그는 문학 인생의 커다란 행운을 만나게 된다. 담임이자 문예반 지도 선생님이 일찍이 신경님의 시를 짓는 재능을 알아보고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것인데, 이러한 영향으로 그는 늘 책 읽기에 빠져 시간을 보냈다. 당시 신경님은 종종 나중에 내가 시를 쓰게 된다면 백석 같은 시를 쓰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경님은 1955년 문학예술의 갈대, 묘비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 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10년 동안 별다른 작품 활동을 하지 않다가 긴 침묵을 깨고 1965년부터 다시 시 창작에 몰두하여 첫 시집 농무를 발간한다. 신경님의 시집 농무는 당대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서점에 깔리자마자 엄청나게 팔렸다고 한다. 그는 이 시집으로 1974년 제1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의 작품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것이 대부분인데, 신경님은 사라져가는 농촌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적 언어로 표현, 서정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삶에 대한 섬세한 성찰을 담아낸 작품을 발표하였다. 신경님의 비교적 최근 작품인 다시 느티나무가는 고향집 앞 느티나무를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작품으로 유년기부터 나이가 들면서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와 인식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 행복했다던 시인 신경님. 농촌에서 자라며 그저 책 읽기를 좋아했던 한 소년이 농촌에 대한 따뜻한 감동을 주는 시인이 되었다. 고단한 삶과 독재 정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가슴에서 시를 놓지 않고 첫 시집 농무를 통해 다시 시인 신경님이 된 그는 이제는 시 쓰는 것밖에 할 것이 없고 시 쓰는 것만큼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네, 여러분, 신경님 시인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시인에 대해서 확 알게 되고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신경님 시인은 그 교과서나 하여튼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상당히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인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그 작품이 많이 실리고 있어요. 자, 여기 이게 큰 글씨로 한번 볼까요? 작가 소개를. 자, 이런 교과서 그 295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신경님 시인 1956년 갈대로 등단하여 농촌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서정적으로 다룬 시를 써왔으며 삶의 근원적 조건에 대한 섬세한 성찰을 담아낸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다. 이거 어렵네요. 그렇죠? 처음 앞부분 보니까 농촌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서정적으로 다룬 시를 써왔다. 그래서 신경님 시인이 등단했을 때 상당히 센세이션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주로 시들이 서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어떤 현실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또 담아냈다고 해야 해도 어떤 무슨 우리 실제 삶에 정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내용보다는 뭐 무슨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나 뭐 아니면 산업화 이런 좀 그런 주제들이었는데, 신경님 시인은 그 농촌 사회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근데 사실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뿌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외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님 시인 이후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사회 곳곳에 있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들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아름다움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실제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삶의 근원적 조건에 대한 섬세한 성찰을 담아낸 작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작품, 다시 느티나무가 같은 그런 작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요 작품으로 농무, 목계장터, 가난한 사랑의 노래 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요 세 작품은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작품들을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 시간에 이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요 중에 이제 두 작품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경님의 농무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백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헤헤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이 예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 작품이 신경님의 농무였습니다. 뭐 해설하자면 기니까 가볍게 보니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의 고달픈 삶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제목이 농무고 농무는 이제 농민들이 추는 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춤추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괴롭지만 그런 것을 춤추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농민들의 모습, 아주 생동감 있는 모습을 다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두운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원통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농민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 그런 시가 이 농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1973년에 발표됐으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렇죠? 무려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야? 거의 뭐 한 5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 작품, 그러니까 뭐 신경님을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는 자, 바로 가난한 사랑 노래입니다. 역시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발음 이상하네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에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이 작품이 가난한 사랑 노래입니다. 농무가 1973년 작품인데 이 작품은 1988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이 흐른 뒤에 쓴 작품인데 이제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농민들의 삶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는 여기 또 어떻게 보면 농민들과 비슷하게 소외받는 사람들이긴 한데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의 삶을 다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님은 농민 시인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보면 요 사람은 도시에 있는 가난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암담한 현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외로워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죠. 그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경님의 그런 시의 대상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아주 서민적인 모습도 드러나지만 시대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이걸 탱크 소리라고 말했다고 쓰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정권의 그런 현실 이런 것도 담고 있고, 근데 이제 결국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가난하지만 외로움도 알고 두려움도 있고 사랑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결국은 이 가난 때문에 이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그런 현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역시 보듬고 있는 신경님의 시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다시 돌아와서 이 다시 느티나무가 이 작품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작품은 이제 잠깐만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이게 2014년도인가에 발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무가 73년,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랑놀이가 88년인 거에 비하면 뭐 한참 더 뒤에, 그렇죠? 거의 뭐 20년이 좀 되지 않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14년에 그 신경님 시인이 80세 되는 해에 11번째 시집인가 그렇죠? 그 시집을 내면서 거기 수록된 작품인데, 이제는 그야말로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은 성찰과 달관의 경지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걸 배우는 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경님 시인의 이 경지에 다다르기는 좀 아직 멀었죠,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달관의 경지에 오른 그런 노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있고 미래 자기에 대한 그런 꿈도 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된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다시 느티나무가 작품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선생님 목소리 말고 멋있는 성우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느티나무가. 신경님.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하기는 했으나 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에 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예, 아주 멋있는 성우의 목소리로 다시 느티나무가 라는 작품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 공부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선생님이 이 시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칠까 를 생각하면서 일단 시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시구나. 이게 막 아주 어렵고 이런 시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고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읽어봤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 작품을 딱 보고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 시인은 정말 이 시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해가지고 이 시어를 선택해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번 쓱 읽어보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고 하루를 묵혀놓고 그 다음날 나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고 어떻게 또 다르게 이해를 했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할까를 또 어떻게 더 깊이 생각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다음날 읽었을 때는 더 많은 생각들,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준비했던 것처럼 뭐 반복해서 읽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날도 또 한번 읽어보고 또 그 다음날 또 한번 또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시는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를 공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다음 시간에 언급하겠지만 이 시어는 무슨 의미고 이 시어는 무슨 의미고 밑에 이렇게 적어놓고 속된 말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달달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끝나면 아마 다 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시를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스노우맨 다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수행평가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행평가한 내용들을 보니까 스노우맨을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추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노우맨에서, 갑자기 폭설이 와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자, 이 상황은 뭘 의미하는 거지? 왜 이런 상황을 지금 소설은 제시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질문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102호였나요? 하여튼 1층에 어느 집에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회사 나갈 일이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자, 그 사람은 왜 등장했을까? 이런 거. 눈을 헤치고 나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왜 등장했을까? 이 사실은 스노우맨의 주인공 말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등장인물들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각 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죠? 마치 스노우맨 독특한 게 마치 로드무비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만나게 돼요. 마지막에는 죽은 사람도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만났나?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대화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고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1대1 대응하거나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작품도 여러분 다시 느티나무가도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애 마지막 행을 보면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연애 마지막,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왜 서러워하지 않았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 우리가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렇게 공부에서는 시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를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고 혹은 입으로 시를 낭송해 보면서 이 시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스스로 한번 탐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제시하면 자기가 탐구했던 거랑 맞춰 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시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내일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일 다시 요 시간에 요 작품을 보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같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